자, 연결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고구려 전성기. 자, 백제 전성기까지 해보니까 어때요? 좀 어렵긴 해도 따라올 만하죠. 그러니까 이제 고군침에서 중심을 잡고 있죠.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그걸 초기에는 먼저 반복을 해야 돼요. 고군침을 확실히 캐릭터를 잡고 관련된 그 키워드들 연결하고 요게 이제 완성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해독 싸울 때는 고군침보다는 고군침이랑 연결되어 있는 동침이 요소 있지 않습니까? 얘들에 좀 더 집중을 해주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그리고 이것조차도 어렵다. 그러면 이제 기초 강의 있지 않습니까? 기초 강의를 갖다 좀 들으면서 그걸 들으면은 고군침이라든지 핵심 키워드들, 캐릭터들이 좀 잡힐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 된 상황에서 다시 이제 올인원으로 넘어와서 이제 듣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국시대가 어렵지만 그 해소 안 되는 파트는 아니에요. 누구나 하면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 강의가 삼국시대가 많이 쉬워지고 정리가 됐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이 쉬워졌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강남에 고등학생들 강의를 할 때 삼국시대에서 강의를 포기한 학생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꽤 많았어요. 근데 작년에는 한두 명 빼고는 거의 다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국시대 강의라든지 좀 어려운 파트들이 많이 보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좀 집중하시고 복습만 좀 잘 해주시고 잘 따라오신다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제 다 따라올 수 있는 파트입니다. 자, 그럼 화이팅해서 가장 어렵다는 우리 국사에서 가장 어렵다는 삼국시대를 갖다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삼국시대를 완성을 잘 하시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껌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든지 고려 그냥 여러분이 열심히만 하시면 삼국시대만큼 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국사를 갖다 무난하게 빠른 시간 안에 완성을 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고구려 전성기. 자, 실제 시험 문제 풀 때 오징어 다 그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요거 태고랑 관련된 거 나오면 요것만 그려서 이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로 갖다 그리면 돼요. 요 중에서도 이제 가장 먼저 그려야 될 게 오징어 몸통을 딱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백제 중심으로 문제가 구성이 됐다. 그럼 다 그릴 필요 없이 얘만 딱 그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 중심으로 문제가 구성이 됐다. 얘만 딱 그려. 그러니까. 그리고 신라 중심으로 문제가 구성이 됐다. 얘만 딱 그려. 근데 전체적으로 순서 잡는 문제들이 막 나와 있다. 그럼 얘 다 그려놓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 잡아가지고 문제를 쫙 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고구려 전성기로 이제 우리가 넘어갈 겁니다. 이 고구려 전성기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전성기 왕이 2명이에요. 고구려 전성기 왕이 2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전성기를 준비해 준 왕이 소수림왕이라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북쪽에서 광개토대왕이, 그리고 남쪽에서 장수왕이라는 왕이 활발하게 정보 활동을 갖다가 전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성기 왕이 2명이라는 게 고구려 전성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2명 중에서 진짜 전성기 왕 1명을 꼽으라면 누가 전성기 왕이 되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장수왕이 전성기 왕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광개토대왕은 한강 유역을 완벽하게 장악을 못했어요. 한강 북부 지역까지만 장악을 하고 있죠. 장수왕이 나중에 한강 이남해 가지고 있죠. 한강이 여기 충청도까지 뻗어 있거든요. 여기 일대까지 이제 장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진짜 전성기왕은 장수왕. 그러니까 가짜 전성기왕인 광개토대왕이 하나 더 끼어 있다. 요게 이제 고구려 전성기의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 패턴은 전성기를 갖다 준비해주는 소수림왕,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성기왕, 이런 패턴으로 이제 전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게 고구려 전성기를 준비해줬던 소수림왕입니다. 소수림왕. 여기서 이제 소자가 소수림왕의 소자예요. 이 소수림왕이 이제 삼국의 어떤 왕들보다도 완벽하게 전성기를 갖다 준비해주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전성기왕이 2명이 나온 거예요. 율령반포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불교수용 꽤 많은 왕들이 했습니다. 불교수용에서는 어디서 누가 가져왔냐까지 기억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전진, 북중국의 전진, 고구려는 북중국이랑 접해 있으니까 북중국의 전진으로부터 들어왔고요. 그리고 누가 가져왔냐? 도도 시리즈, 순도와 아도. 순도가 가져오고 아도가 정착시켰어요. 순도, 아도, 도도 시리즈 승려들이 가져왔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 시대, 동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못했던 거를 갖다 소수림왕이 했어요. 그래서 가장 완벽하게 있지 않습니까?
중앙집권화를 갖다 완성했다고 평가받는 게 소수리망이에요. 그 가장 완벽한 중앙집권화 세 번째 단추가 바로 태학이에요. 태학. 클태 학교학해서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유교 교육기관을 갖다 설립을 했어요. 불교라는 사상 자체도 중앙집권화에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불교 도입되기 전까지는 각 지역, 각 부가 각각의 독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불교가 도입되면서 이제 한 나라가 공통의 신앙을 갖다 가지게 됐다는 거 있죠. 요거 자체가 중앙집권화의 사상적 통합에 이제 도움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불교보다도 있죠. 중앙집권화에 유리한 사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유학, 유교예요. 그러니까 유교란 사상 자체는 있지 않습니까? 충을 위해서, 임금을 위한 충을 중심으로 한 사상이거든요. 유학이란 자체가 탄생 자체가 중앙집권화를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유학은 순수하게 그 자체, 존재 자체가. 그래서 원래는 불교보다 유학이 중앙집권화에 더 유리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 시기 있지 않습니까? 요 시기 중국의 유학이 큰 상처를 갖다 받고 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진시황의 폭정으로 인해 가지고 진시황이 유학자들을 갖다가 전부 다 죽여버리고 유학과 관련된 책들을 갖다 분서갱유해서 전부 다 땅에 파묻어버린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학이 되게 훼손이 많이 돼 있던 시기, 아직 제대로 복구가 안 돼 있던 시기가 이 우리나라 삼국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학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던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수유망은 유학이라는 사상에 이제 잠재력을 갖다 본 거죠. 그래서 이제 태학이라는 중앙의 유학 교육기관을 갖다 설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완벽하게 소수유망이 중앙집권화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기반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광개토대왕 북쪽으로, 그리고 장수왕 남쪽으로 전성기를 구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한테 더 유명한 것은 광개토왕이죠. 광, 넓을 광, 개척하다. 그리고 토, 흑토. 그러니까 넓은 땅을 개척한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개토대왕이 이제 주로 북쪽으로 영토를 많이 확정을 합니다. 이제 이 광개토대왕도 보면은 주로 이제 정복 활동과 관련된 업적들이 이제 메인이에요. 한강 이북점령. 광개토대왕은 북쪽에서 주로 활동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북쪽에서 광개토대왕이 막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니까 백제가 배가 아픈 거예요. 라이벌인 백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백제가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의 후방을 갖다 공략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광개토대왕이 화가 나가지고 얘들을 갖다 응징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크게 혼내줬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한강 이북점령입니다. 그런데 이 한강 이북점령은 있죠. 한강을 점령한 게 아니에요. 한강 북쪽 일대를 갖다 완벽하게 점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강을 점령한 거랑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일단은 백제는 굴복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요. 백제한테는 항복을 받고 백제는 완벽하게 굴복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원래 이제 광개토대왕의 목적지였던 요동 일대 있지 않습니까? 북쪽에서 이제 활발하게 주변 애들 다 때리고 다니는 거예요. 거란, 숙신, 후연, 동부여 전부 다 두들겨 맞고 다녔어요. 요거 다 완벽하게 외우지 말고 적어도 이제 요거는 후연은 확실히 암기를 하세요. 후연은 우리랑 되게 인연이 깊은 국가예요. 그 나쁜 년 시리즈의 마지막이 후연이에요. 마지막이 후연이에요. 이 후연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나쁜 년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리즈예요. 마지막 시리즈. 연나라 이제 나올 만한 거 전부 다 나왔어요. 그 모용씨와 관련된 연나라. 영가, 나쁜 년과 관련된 얘기를 갖다 우리가 쫙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년이 고조선과 경쟁했던, 고조선을 괴롭혔던 그 나쁜 년이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했던 나쁜 년이 고국 원왕을 북쪽에서 괴롭혔던 있지 않습니까? 전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연이 이제 후연이고, 이 앞서 우리가 계속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복수를 갖다가 마지막에 이제 광개토대왕이 후연한테 이제 후련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광개토대왕의 후연정벌, 요렇게 이제 기억을 하십시오. 거란, 숙신, 동부여는 그냥 가볍게 봐주시고 주로 이제 후연을 걸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광개토대왕의 또 대표적인 정복 활동 중 하나가 신라의 왜구토벌. 자, 이 신라 있지 않습니까? 신라 일대 당시 왜구들이 드글드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어떤 사연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냐면 백제 때문이에요. 백제가 광개토대왕한테 까불다가 한번 굴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상황을 지켜보니까 광개토대왕이 북쪽에서 너무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직접 움직이기는 광개토대왕이 무서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인 왜 일본으로 갔다가 꼬드겨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라 방면으로 세력을 갖다 확대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구들이 당시에 신라에서 드글드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신라 입장에서 너무 괴롭거든요. 그래가지고 신라가 있지 않습니까? 당대에 되게 잘 나가던 있지 않습니까? 탑스타인 광개토대왕한테 도움을 갖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광개토대왕이 기병 5만을 갖다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신라로 내려가서 왜구를 토벌하는 웅장한 모습을 갖다 이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까지 이제 광개토대왕의 정복 활동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광개토대왕 때 있지 않습니까? 연호라는 거를 사용해요. 연호라는 게 뭐냐면 연도를 표시하는 법이에요. 우리 서기 몇 년, 2022년 이렇게 표시하죠. 서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지 2022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이전에 동양에서는 연호라는 걸 사용했어요. 연호는 뭐냐면 황제라는 천자, 하늘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아들이 즉위한 지 몇 년이 되었다. 어떤 천자, 황제가 즉위한 지 몇 년이 되었다 하면서 연도를 표기하는 법을 썼어요. 그게 우리 삼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연호를 통해 가지고 연도를 갖다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광개토대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 처음으로 우리 독자적인 연호를 갖다 사용을 했던 거예요. 광개토대왕의 연호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영락입니다. 우리가 자부심이 강하던 몇몇 시기에는 연호를 갖다 사용을 하게 되어 그러니까 근데 그 연호들이 모두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자뻑에 차가지고 별로 의미 없는 연호를 갖다 남발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되게 간혹 아주 중요한 연호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 중요한 연호 중 하나가 얘예요. 그러니까 영락이라는 연호. 저는 영락하면 항상 이제 교회 이름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건 아닌데 영락교회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에도 옛날에 이제 우리 고향의 동네에도 영락교회라는 교회가 유명했었고 있죠. 이제 이 영락이라는 연호로 갖다 광개토대왕이 우리 역사상 최초로 사용했어요. 그 최초 연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개토대왕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심화 포인트들 정리하게 되면은, 자, 이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왜구 토벌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왜구 토벌하는 과정에서 이 왜구들이 광개토대왕한테 맞다가 저 변한 가야일대로 탈출하게 돼요. 가야일대로. 그럼 광개토대왕이 기병들의 탁월한 기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가야까지 추격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가야를 초토화시키게 됩니다. 이 사건이 가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가야가 전기 가야와 후기 가야로 구별이 되는데 있지 않습니까? 가야의 초기 중심지가 금강가야고 후기 중심지가 대가야예요. 이 초기 가야의 중심지인 금강가야가 쇠퇴하게 되는 계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이 광개토대왕의 왜구 토벌 과정에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 가야 역사에서도 우리가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신라 왜구 토벌하는 과정에서 자, 가야의 초기 중심지인 금강가야가 쇠퇴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개토대왕과 관련된 또 다른 심화 포인트. 광개토대왕이 한강 이북 점령했다고 했죠. 요것과 관련된 심화 포인트예요. 자, 한강 이북 백제를 때릴 때 어떤 사건들이 어떤 심화 키워드들이 등장하냐. 백제를 때렸던 대표적인 사건이 관미성 전투라는 게 있어요. 당시에 있죠. 백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리던 관미성이라는 성이 있었어요. 이 성을 주변 국가들이 공략하기 위해서 고구려가 점령하기 위해서 수십 번 시도를 했는데 전부 다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은 공략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은 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을 갖다가 광개토대왕이 전쟁의 신인 광개토대왕이 한 달 만에 아주 쉽게 점령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관미성 전투예요. 그리고 이제 이 관미성 전투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백제의 찌질한 왕 아신왕을 갖다 무릎 꿇리고 있지 않습니까? 항복을 갖다 받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신왕은 무릎 꿇고 제발 살려주세요 싹싹 빌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찌질한 왕이죠. 시험에 크게 중요하게 안 나옵니다. 이런 찌질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미성 전투는 심화 문제에서 한 번씩 등장해요. 그리고 이제 이 광개토대왕이 왕의 원래 이름들 얘들은 이제 그 시호 이렇게 부르거든요. 시호. 왕의 이제 업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시호 말고 왕의 원래 본명이 한 번씩 사료에 등장하는 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광개토대왕의 원래 본명이 고담덕이에요. 고씨는 안 나오고 담덕이라고 한 번씩 언급이 됩니다. 완전 고난도예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옵니다. 이런 거는 제발 마지막에 암기를 하세요.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 볼 때는 이제 도움이 많이 되지만 시험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소, 광장 중 소, 그 다음에 이제 광까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진짜 전성기왕 장수왕,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장수왕 때는 있죠. 일단 국제 정세가 크게 한번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남북조 시대. 당시 광개토대왕까지만 해도 중국이 5호 16국 시대라고 해가지고 있죠. 중국이 분열이 돼 있었어요. 분열이. 그래서 이 조그만 국가들을 갖다 상대로 해가지고 광개토대왕이 북쪽에서 영토로 갖다 야금야금 확대를 해가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장수왕 때 가버리면 이 중국이 통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통합되지는 못하고 북쪽과 남쪽에 하나씩 중심 국가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게 바로 남북조 시대예요. 남북조 시대예요. 북조는 주로 이제 북이 부르고 있죠. 남조는 또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그냥 남조 불러요. 양나라 뭐 여러 나라 등장하는데 남조. 북쪽은 이제 위나라가 이제 북쪽을 장악했다고 해서 북이 이렇게 부르고요. 가지고 이제 중국이 북조와 남조로 크게 이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장수왕 때가 되면. 그러면 이제 장수왕이라는 왕은 있지 않습니까? 북쪽에 크다란 북이라는 나라를 갖다 상대하기가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교 정책을 갖다 바꾸게 돼요. 더 이상 이제 북쪽으로는 올라가지 말자. 그리고 이제 군사력을 갖다 남쪽에 집중해서 남쪽으로 남하 정책을 펼치자 하는 형태로 외교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그 남하 정책의 이제 시작이 바로 이제 평양천도예요. 평양천도. 자, 고구려의 수도가 원래 졸본이에요. 졸본은 그냥 살짝 거쳐가는 초기 건국된 수도고요. 그 다음에 유리왕 때, 장수왕의 아들인 유리왕 때 있지 않습니까? 굴로 들어온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긴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졸본이란다. 지반, 국내성. 요게 이제 고구려의 진짜 초기 수도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성. 그리고 이제 이 국내성에서 자, 평양, 지금 북한의 수도인 평양으로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남쪽에 있는 평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남쪽에 되게 관심이 많아 이런 의미죠. 이 평양 천도가 이제 장수왕의 남진 정책 있죠. 남진 정책의 첫 단추라고 보시면 돼요. 남북조 균형 외교를 통해서 남조랑도 친하게 지내고 북조랑도 친하게 지내면서 북쪽 전선을 안정시키고 있죠. 외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남쪽에다가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남진 정책의 결과 있지 않습니까? 한강 이남에 위례성을 점령하였다. 이 위례성이 바로 위례신도시 백제의 수도입니다. 백제의 수도로 갖다가 장악하면서 한강 이남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충청도 일대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줬던 게 장수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시기 때 있죠. 장수왕의 이제 깜찍한 취미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게 이제 비석 세우기예요. 비석 세우기. 그리고 이제 이 깜찍한 비석 세우기 취미가 이제 나중에 삼국으로 막 확대가 되면서 삼국시대 때 비석들이 엄청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를 끔찍하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끔찍한 비석들 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가장 유명하고 시험에 빈출되는 두 개 비석이 바로 이제 광개토대왕비와 중홍고구려비라는 장수왕과 관련된 비석입니다. 자, 첫 번째 비석은 있죠. 광개토대왕비, 장수왕의 아빠 비석이에요. 장수왕이 이름이 장수지 않습니까? 이 장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수예요. 오래 살았다 그 장수예요. 얘가 왕위에 80년 정도로 앉아있어요. 보통 왕 하나가 20년에서 한 25년 정도 왕위를 갖다가 이렇게 차지하는 게 이게 상식인데 얘는 거의 한 3인분 정도로 했어요. 혼자서 3인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릴 때 왕이 올라가가지고 저 할아버지 때까지 이제 장수하면서 왕위를 갖다 누렸던 게 이제 장수왕이에요. 이 장수왕이 어렸을 때 이제 소년왕이 됐어요. 소년왕.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이 말이 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왕들의 왕권은 있죠. 왕이 나이가 많을수록 왕위에 오래 앉아 있을수록 왕권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되게 어린 왕이 갓 즉위하다 보니까 신하들이 막 개겨요. 그러니까 이 개기된 신하들에게 있죠. 장수왕이 한 방 날린 거예요. 어떻게? 아빠 비석, 아빠의 업적을 잘하는 엄청 거대한 6m짜리 있지 않습니까? 비석을 하나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광개토대왕비예요. 아빠의 업적 들어갔다 이렇게 쫙 적어놓은 비석이에요. 이런 비석을 하나 탁 세워놓고 신하들한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지금은 어려서 만만해 보일지 모르지만 좀 있으면 내가 우리 아빠처럼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될 건데 너네 나중에 나 감당할 수 있겠냐면서 신하들한테 협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왕이. 그러면서 세워졌던 게 장수왕 즉위초. 즉위초니까 지역적으로 국내성이겠어요? 평양이겠어요? 국내성이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국내성에 광개토대왕비가 세워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장수왕이 어렸을 때 이제 호언장담했던 대로 나중에 진짜 훌륭한 왕이 되는 거예요. 훌륭한 왕이 돼가지고 자, 나중에 한강 이남까지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장수왕의 업적이 담겨 있는 비석이 등장하게 돼요. 그게 바로 중원 고구렵이에요. 중원이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란 뜻이요. 중원. 당시 한반도의 중심을 사람들은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충주라고 생각했어요. 충주. 요 충주의 중원 고구렵이, 그러니까 장수왕이 내가 한반도의 중심을 장악하였다 하는 의미에서 만든 비석이 충주 중원 고구렵 비석입니다. 고구렵이 둘 다 비석 중요합니다. 비석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비석이에요. 요 비석은 누가 세웠냐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논란이 있어요. 장수왕이 세웠다는 설이 있고 장수왕의 손자가 할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논란이 있으니까 시험에 잘 등장 안 해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중원고구려비가 장수왕이 그 한강 이남을 장악하고 있죠. 충주 일대를 장악하고 나서 이 장수왕이 그 백제와 신라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 사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료가 뒷페이지에 나와 있나? 잠시만요. 나와 있는데 어디? 잠시만요. 우리 교재를 보죠. 교재 31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31페이지. 31페이지 오른쪽 날개에 보면은 자, 사료해가지고 이제 중원고구렵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중원고구렵이 여기 보시면 고려 대왕 상왕공 막 대왕이라든지 상왕공이라든지 왕을 엄청 높이고 있죠. 요게 바로 이제 장수왕이에요. 그리고 신라 매금과 형제처럼 지내기를 원하였다. 신라 매금이 바로 신라 왕이에요. 그러니까 동이 매금이라고도 나와 있거든요. 밑에 동이가 동쪽 오랑캐, 매금이 부족장이라는 뜻이에요. 진의 장수왕은 엄청나게 막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높이고 있고요. 신라왕은 동쪽 오랑캐 부족장이라고 개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되게 고구려 중심적인 있죠. 고구려 중심적인 천하관을 갖다 보여주는 장수왕과 관련된 사료입니다. 이거 되게 유명합니다. 이 사료. 장수왕에 있죠. 신라 그 왕 동이매금에게 있죠. 의복을 갖다 하사하면서 막 신하처럼 이렇게 대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장수왕이 이제 한반도 남부에서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이렇게 구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게 이제 중원고구렵이에요. 요 사료 되게 자주 나옵니다. 광개토대왕비는 그냥 아빠 광개토대왕 업적들 나와 있고 막 자랑하는 비석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장수왕의 이제 그 밖에 심화 업적들 살펴보게 되면은 장수왕이 한강 이남을 장악했다고 했는데 그 한강 이남의 경계가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계가 중령에서 남양만까지인데 여러분 여기서 남양만 외우지 마세요. 근데 중령은 고수가 되려면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령이 어디냐면은 우리나라 있지 않습니까? 여기 경기도, 그 다음에 충청도, 전라도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 강원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충청도와 경북 있지 않습니까? 경북에 이제 경계 고개들이 있어요. 고개들. 그 고개 중에 하나가 이제 중령, 조령 이런 고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령 일대까지 이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거의 충청도 일대를 갖다 다 장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한강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수왕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자, 남쪽으로 영토를 많이 확장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합니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장수왕이 실제로 북쪽으로도 약간 영토를 갖다 확대한 그 업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북방의 지두 분할 점령 혹은 흥안령 일대 장악이라는 키워드로 표현이 됩니다. 완전 심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두세 번 정도 언급이 됐어요. 예전에 한참 난이도 높을 때. 스텝 3은 되게 어려운 키워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초반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집착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잘 안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볍게 이제 익혀만 두시고 앞면만 익혀두시고 있죠. 어떤 의미인지만 이제 알아두시고 보고 무슨 말인지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익숙해지세요. 그리고 이제 얘들은 이제 암기를 하고 그리고 이게 암기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련은 있지 않습니까? 그 담덕이랑 똑같이 장수왕의 이제 원래 본명이에요. 고고련, 거련. 고씨는 안 나오죠, 항상. 그 다음에 블랙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이제 그냥 그 몰라도 되는 선지로 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있어요. 역시 이제 장수왕에 있지 않습니까? 북쪽에서 이제 활동 중에 하나가 북연의 왕 풍홍을 둘러싸고 있죠. 북위와 뭐 송, 중국 나라들이랑 경쟁을 했어요. 그러다 풍홍을 갖다 죽여버리는 이런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가볍게 보시면 돼요. 원래 메인 아니에요. 엑스트라 거의. 저도 모르는 얘기였어요. 처음 나왔어요. 근데 이 선지를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은 누구냐면 있지 않습니까? 장수왕의 손자예요. 장수왕이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있죠. 그 아들 쪼다가 계속 왕세자로만 있다가 왕을 한 번도 못 해먹고 죽었어요. 여러분, 쪼다 하면 욕이죠. 그러니까 쪼다. 그 쪼다가 바로 여기서 파생이 됐어요. 장수왕의 아들 이름이 조다예요. 조다. 그런데 얘가 왕세자만, 아빠가 너무 오래 살아서 왕세자만 하다가 죽어버리고 있죠. 결국에는 그 손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걔가 이제 문자왕인데 업적이 거의 없어요. 장수왕한테 밀려가지고 얘는 이제 거의 유일한 업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 언급되는 게 부여를 갖다가 완전히 멸망시켜서 있죠. 고구려의 최대 영토를 확보했는데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가볍게 이제 고구려의 장수왕의 손자 문자왕이라는 애가 있었다구나. 얘가 이제 부여를 멸망시켜서 넓은 영토를 확보했구나. 이렇게 가볍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광장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부분이 어디냐면 있지 않습니까? 소광장에게 영향을 받는 이제 주변 국가들이요. 고구려의 소광장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소광장에게 영향을 받는 주변 국가들. 자, 백제와 신라가 전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제 신라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있지 않습니까? 백제보다도 신라가 중요해요. 백제보다도 신라가 중요해요. 백제는 그냥 두들겨 맞았어요. 두들겨 맞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업적이 없습니다. 업적이 없어요. 백제는 그냥 두들겨 맞았어. 광개토대왕한테 두들겨 맞고 장수왕한테 두들겨 맞느라고 업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신라가 중요해요. 신라는 왜 중요하냐면 신라는 요 시기에 고구려와 광개토대왕 때 고구려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죠. 고구려와 그 다음에 나중에 장수왕 때 고구려를 배신하고 백제랑 손을 잡게 돼요. 그러면서 고구려와 백제의 영향을 받으면서 신라는 있죠.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모습을 갖다 요 시기 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보다도 신라가 중요해요. 그래서 요 소광장에게 영향을 받았던 신라의 3대 왕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신라의 3대 왕이 내모랑, 눌지왕, 소지왕에서 일명 내눌소예요. 내눌소. 자, 암기 팁 이렇게 돼요. 소광장, 조그만 광장 혹은 소가 사는 광장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소광장. 소광장에 누가 사냐면은 나의 누런 소가 살고 있어요. 말 되죠? 소광장, 소가 사는 광장에 나의 누런 소가 살고 있어요. 내눌소, 소광장, 내눌소. 자, 광개토대왕의 영향을 받았던 게 내물쟁이, 내무랑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장수왕의 남하정책에 대응하면서 자, 나제동맹이 형성이 돼요. 신라와 백제동맹. 나제동맹을 처음 결성한 게 눌지왕, 그리고 나제동맹을 결혼동맹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소지왕이에요. 그러니까 요 내눌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던 있지 않습니까? 백제와 백제와 신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게요. 그 중에서도 신라가 포인트다, 포인트. 자, 광개토대왕의 영향을 받았던 그 구원을 받았던 신라의 왕이 누구냐면 내물왕이에요. 얘 별명이 뇌물쟁이에요. 뇌물쟁이, 뇌물. 여러분 뇌물 잘 알죠? 그러니까 자, 내물왕이 이제 왜구들한테 막 계롱을 당하다가 이제 광개토대왕한테 뇌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제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찾아갔던 거예요. 그래 광개토대왕이 이제 도와줬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광개토대왕의 신라의 왜구토벌 사건이고, 이 왜구토벌 사건이 이제 호명그릇이라는 곳에 잘 표현이 됐어요. 이 사건이 한때 묻혀 있었어요. 한때 아무도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죠. 그리고 신라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예전에 고구려한테 구원받았다는 걸 갖다가 후세들한테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묻어버리고 싶었을까요? 묻어버리고 싶었겠죠.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어디서 발견되고 기록이 남아 있었냐면은 광개토대왕비가 발견이 돼요. 광개토대왕비.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신라를 갖다 구원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신라의 무덤 중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호우총이라는 무덤이 있어요. 이 호우총에 호명 그릇이라는 게 발굴이 됐는데, 이 그릇 밑에 보니까 광개토대왕의 시호가 나와 있는 거예요. 광개토대왕의 시호. 신라의 무덤에 광개토대왕의 시호가 등장하고
고구려의 물건들이 막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상징하냐면 이 당시에 신라가 고구려의 영향을 받고 있었구나 하는 걸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신라의 뇌물쟁이 왕이 있죠. 광개토대왕한테 구원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또 광개토대왕한테 다시 한번 뇌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부탁을 했던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신라는 있죠. 박석김 삼성이 왕위를 갖다 번갈아가면서 계승을 하고 있었어요. 왕권이 그만큼 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쟁이 뇌물왕이 뇌물을 싸가지고 광개토대왕한테 찾아가가지고 대왕님, 우리도 고구려처럼 강력한 왕권을 가진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대왕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박석김 중 김씨가 드디어 왕위를 갖다가 이제 독점하는 있지 않습니까? 독점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요게 바로 이제 형제세습 단계예요. 형제세습. 근데 형제세습은 아직 외우지 마세요. 쉽게 암기하는 팁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김씨 왕위 세습하면서 이제 왕권이 강력해지겠죠. 이전에 비해서는. 그러면서 이제 왕을 부르는 칭호도 바뀌게 돼요. 그 새로운 칭호가 마리깐이에요. 마리깐. 마리깐 별로 왕권이 안 강해 보이는데, 마리깐이 무슨 말이냐면 대군장이란 뜻이요. 군장들 중에 짱 이런 뜻이요. 그래서 뭐 별로 왕권이 안 강해 보이는데, 근데 이전 왕후들을 갖다 여러분 배우시게 되면 마리깐이 이전에 비해서는 왕권이 아주 강해졌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뒤에 바로 이제 연결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김씨 세습함에서 있죠. 마리깐이라는 새로운 칭호를 사용했고 그게 왕권 강화의 징표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뇌물왕과 관련해서 조금 심화 포인트들 살펴보게 되면은 이 뇌물왕 때 이제 고구려랑 친하게 지내면서 고구려의 영향을 받으면서 드디어 이제 중국과의 이제 길이 열리게 됩니다. 고구려에게 불교를 전파했던 전진이 있지 않습니까? 전진이랑 이제 수교를 하면서 중국과 길이 열리게 되고 선진문물 받아들이고 왕권도 강화했죠.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드디어 진안 일대를 갖다 장악하게 돼요. 이제 경주를 벗어나서 진안 일대로 이제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신라입니다. 조그만 경주에 있던 국가가 있죠. 이제 급팽창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왕호 변천의 역사를 갖다 우리가 쫙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가장 초기에 있죠. 박혁거서 때 신라는 거서관이라는 명칭을 썼어요. 왕으로. 거서관이 뭐냐면 군장이라는 의미예요. 왕권이 되게 약한 의미죠. 그 다음에 이 박혁거서의 아들 때는 있지 않습니까? 차차옹이라는 왕으로 써요. 요건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얘도 뭔가 좀 시시해 보여요. 그 다음에 제일 웃긴 왕후가 세 번째 왕후인데 이사금이에요. 이사금. 이사금은 연장자란 뜻이에요. 연장자. 나이가 많다. 이빨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이빨이 많다. 요 이사금 시대 때 박석김이 있죠. 삼성이 왕위를 갖다 번갈아가면서 계승하고 있었는데 이 세 성이 왕을 갖다 뽑는 방식이 뭐였냐면 있죠. 큰 빈대떡을 만들어 가지고 왕위 후보자들이 앙 하면서 이제 이빨 자국을 내는 거예요. 이빨 자국. 이빨 자국을 내서 이빨 자국이 가장 많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금이라 불렀던 거예요. 완전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된 사람을 갖다 저 구석으로 끌고 가지고 이빨 몇 개 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왕권이 약하던 시기예요. 그런데 드디어 뇌물왕 때, 뇌물쟁이 뇌물왕 때 왕권이 강해지면서 이제 마리깐이라는 칭호를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대군장이라는 의미를 갖다가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시대에 비하면 왕권이 아주 강해졌음을 갖다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마리깐입니다. 요 신라의 촌발 날리는 왕후의 변천 과정이 있죠. 요게 시험에 은근 자주 나옵니다. 요거 순서대로 이제 기억하고 얘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요거 암기하는 팁이 있지 않습니까? 큰 차이 마리깐이요. 자, 큰이 클 거자가 있어요. 거인할 때 거자. 진격의 거인,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클 거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차이 마리깐, 거서관, 차차옹, 이사금, 마리깐 해가지고 이제 거서관, 차차궁, 이사금, 마리깐 요 순서대로 이제 큰 차이 마리깐. 의미는 자, 마리깐은 앞서 왕후들이랑 큰 차이를 가진다. 왕권이 아주 강해졌으니까 그래 큰 차이 마리깐, 큰 차이 마리깐에서 거차이 마리깐에서 왕후들의 이제 순서를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차차웅 있지 않습니까? 차차웅의 해석과 관련해서 시험에 한 2번 정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 상식에 약간 벗어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 보세요. 정치적 지배자 있죠. 왕을 보고 제사장이라 불렀어요. 차차웅이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재정 분리예요, 재정 일치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왕 보고 제사장이라 불렀어. 그러면 재정 일치 아닙니까? 정치하는 왕 보고 제사장이라 불렀으니까 재정 일치적으로 하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 역사가들은 재정 분리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재정 분리 현상.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문제가 된 다음에 출제가 안 되고 있는데 일단은 2번이 출제가 됐는데 2번 다 재정 분리로 현상을 했습니다. 차차웅은 재정 분리다. 재정 분리.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차차웅. 자, 그러면 이제 뇌물쟁이 광개토대왕 때 뇌물쟁이 뇌물왕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장수왕의 남하 정책에 대응하는 있지 않습니까? 나제 동맹의 주역인 눌지왕과 이제 소지왕을 갖다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눌지왕과 소지왕. 여기 보시면 나제 동맹을 맺었으면 있죠. 백제의 왕이랑 신라의 왕이 맺었죠. 그래서 눌지왕 말고 실제로 이제 백제 비유왕이라는 왕도 있어요. 근데 백제 왕들은 고구려 왕들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업적이 없어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주인공들은 이제 신라의 왕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왕들. 신라의 왕은 나제 동맹을 맺는 동시에 그리고 백제의 영향을 받아서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제랑 친해지다 보니까 중국이랑도 교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이제 이 장수왕에게 나제 동맹이 백제와 신라가 이제 저항하는 패턴이 1단계가 나제 동맹이에요. 신라와 백제가 이제 동맹을 맺은 거예요. 신라의 눌지왕이랑 백제 비왕. 눌지 마리간이 정확한 명칭이에요. 근데 시험에서도 그냥 눌지왕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저도 눌지왕이라 부를게요. 그 이제 이 눌지 마리 그 왕 때 백제 이제 비왕이랑 이제 그 나제 동맹이 맺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나제 동맹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수왕이 너무 셌던 거예요. 너무 세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백제가 수도를 빼앗기고 백제의 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고구려 입장에서 보면 한강 점령이에요. 한강의 위례성 점령. 백제의 왕이 계로왕 하면서 죽어버려. 계로왕 하면서. 장수왕이 이제 드디어 복수를 한 거예요. 복수를 한 거예요. 그 소광장 있지 않습니까? 얘들의 별명이 일명 복수사망이에요. 복수사망. 앞서 이제 고국원 왕의 복수를 했던 3명의 왕이에요. 고국원 왕이죠. 원왕. 고국원 왕이 죽으면서 나의 원수를 갚아다오 하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복수를 갖다 요 3인방이 하는 거예요. 소수림왕은 복수의 준비를 하는 거죠. 중앙집권화를 통해서. 광개토대왕은 북쪽에 복수를 했죠. 후연. 그 다음에 장수왕은 남쪽에 복수를 해주는 거예요. 남쪽에 복수를 해주는 거예요. 백제한테. 그래서 이제 이 복수가 완성이 됩니다. 그 복수의 완성이 계로왕 하면서 백제왕을 갖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강을 갖다가 차지해버려요. 수도까지 빼앗아버려요. 아주 혹독하게 복수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백제는 어쩔 수 없이 수도를 빼앗겼으니 어쩔 수 없이 천도를 하는 거예요. 그 천도했던 곳이 이제 웅진, 지금의 이제 공주로 천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왕이 죽으면서 수도로 옮기다 보니까 귀족들의 힘이 강한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권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모습 등장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백제도 이제 신라도 위기예요. 이 위기를 갖다가 백제와 신라가 이제 어떻게 극복하였냐 하는 거죠. 극복을 못했다면 아마 고구려한테 먹혔을 거예요. 근데 극복을 했어요. 어떻게? 둘이 더 단단하게 손을 잡은 거예요. 단단하게. 이제 단순한 있지 않습니까? 나제 동맹이 아니라 나제 동맹의 일종인데 이 나제 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거야. 그게 바로 결혼 동맹이에요. 결혼 동맹. 이것도 나제 동맹이에요. 백제와 신라의 동맹이니까. 그런데 이제 혈연을 통해 가지고 두 신라와 백제가 더 단단하게 묶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신라의 이제 소지 마리간이에요. 소지 마리간. 소지 마리간 때 이제 백제의 동성왕이랑 결혼을 하는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동성왕의 업적 보면 뭐 이벌찬 딸과 결혼하였다. 이벌찬은 그 신라의 이제 그 관직이에요. 외울 필요 없어요. 찬찬찬 들어가는 게 신라의 고위 관직들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이제 고위 귀족이랑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탐나 복속 이게 그 제주도 얘기하는 건데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가볍게 봐주시고 얘들 업적은 중요하게 안 다뤄줘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눌지와 소지왕의 업적들은 꽤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눌지와 소지왕의 업적들은 눌지왕의 나제동맹 그리고 그 소지왕의 결혼동맹 이외의 그 밖의 업적들이 시험에 다뤄진다는 거예요. 눌지왕의 그 밖의 업적은 있죠. 부자세석 드디어 신라의 최고부자가 나왔습니다. 눌지왕 신라의 최고부자. 자, 이름이 눌지죠. 눌지에 누런 황금빛 땅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땅지 누럴루 땅집 농사가 엄청 잘 된 그 황금빛으로 이렇게 물든 있지 않습니까? 땅들을 갖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땅 부자왕 눌지왕. 그래서 부자예요. 신라 최고의 부자세석. 그 다음에 형제세습은 우리 바로 앞에 왕이라고 있죠. 내눌소니까 내무랑 때 형제세습 이루어진 거예요. 김씨왕의 세습 그게 형제세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눌지왕 때 또 하나의 업적이 불교가 최초로 전래됩니다. 고구려를 통해서 고구려에 이제 묵호자라는 승려가 있지 않습니까? 신라의 불교를 갖다 처음으로 도입하는 모습 보여줘요.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신라는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랑 다르게 다른 나라는 불교가 도입되면 바로 국교로 공인이 되거든요. 근데 신라는 깡촌이라 가지고 미신, 토착 신앙들이 되게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가지고 신라는 있죠. 요 불교가 도입된 이후 100년 이후에 국가적인 종교로서 불교가 공인받게 돼요. 이차돈이라는 인물이 기적을 갖다 보여주게 되면서 그냥 불교가 들어오기만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눌지왕 끝. 그리고 이제 소지왕 들어갈게요. 소지왕은 이게 약간 계륵 같아요.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분명히 나오긴 나와. 그러니까 중요하진 않는데 나오긴 나와. 그러니까 요거 깔끔하게 이제 암기 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얘 별명이 소지왕인데 그냥 소시지왕 이렇게 볼게요. 사이에 시자 넣어서 소시지왕. 자, 소시지요. 소시지왕. 이 소시지왕이 어느 나라의 왕이냐면 있지 않습니까? 우육시장의 왕이에요. 소우, 고기, 육, 시장. 소고기를 파는 시장의 왕이 소시지왕이다. 말이 좀 되죠. 그러니까 소고기를 파는 시장의 왕이니까 소시지왕 가능할 수도 있죠. 우육시장, 소고기를 파는 왕의 시장 소시지왕. 그래, 소시지왕의 3대 업적이 우역은 국가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물류체제예요. 우체국이랑 비슷한데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육부는 있죠. 행정구역을 정비한 거예요. 다른 나라는 전부 이제 5부였는데 고구려는 5부인데 신라만 6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아는 그 시장이에요. 그 시장이 처음 설치돼요. 소지왕 때. 우육시장의 소시지왕 해가지고 이제 소지왕에 있죠. 3대 업적.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지만 있죠. 분명히 나오는 3대 업적을 암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장수왕에 있죠. 저항하기 위해서 1단계 나제동맹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로왕 죽어버리고 백제수도 빼앗겨요. 그래서 그걸 강화시킨 게 바로 결혼동맹, 소지왕의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로왕과 관련된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심화 포인트들. 자, 계로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기를 갖다가 타파하기 위해서 부기한테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부기에서 고구려 좀 때려주세요 하는 편지를 썼다가 고구려한테 걸려가지고 개패듯이 더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로왕 죽고 나서 웅진천도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계로왕이 죽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왕이 됐겠죠. 그 계로왕의 아들 웅진천도를 했던 왕이 이제 문주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얘도 잘 안 나와요. 업적이 없어요. 아빠 죽으면서 왕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왕이 죽으면서 귀족들의 세력이 강한 애 있죠. 웅진에서 수도가 정해지면서 왕권이 아주 약했던 왕이라서 수도 천도한 것 빼고는 업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뭔가 좀 비슷해요.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장수왕의 손자인 문자왕 있지 않습니까? 얘랑 이름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좀 구별해 주세요. 얘는 문주왕, 장수왕의 손자는 문자왕. 장수왕에게 죽었던 계로왕, 그리고 장수왕의 손자 그 다음 때 왕이 문자왕, 그리고 이 계로왕의 아들 웅진척도를 했던 왕이 문주왕. 이름이 좀 비슷해요. 동시대 사람인데 구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고구려 전성기 끝났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자, 소광장. 자, 소수리망이 그 고구려 전성기의 기반을 가장 완벽하게 다져주고 있죠. 그 다음에 가짜 전성기왕, 북쪽 전성기왕, 광개토대왕 북쪽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서도 아주 임팩트 있는 신라의 왜구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장수왕은 북쪽 전선을 외교를 통해 가지고 안정시키고 남북적 균형 외교, 그리고 이제 남쪽에서 주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백제의 수도로 갖다 빼앗았죠. 그리고 이제 요 상황에서 이제 주변국들은 광개토대왕에게 도움을 받았던 뇌물쟁이 뇌물왕 있죠. 광개토대왕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마리칸이라는 칭호를 쓰고 김씨 왕이 세습하면서 왕권을 아주 강화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장수왕 때는 장수왕이 급격한 있죠. 급진적인 남하 정책을 펼치니까 신라가 있죠. 백제를 갖다 배신해 버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제 동맹을 맺죠. 그 나제 동맹의 주인공이 이제 요 눌치왕, 그러니까 눌치왕. 근데 나제 동맹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제왕이 개로왕하면서 죽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백제와 신라는 이제 그 동맹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지왕 때 있지 않습니까? 결혼 동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소강장의 나의 눌소가 살아 하면서 이제 요 5세기 있죠. 고구려 전성기와 관련된 주요 왕들의 업적 우리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기는 제가 마지막에 아주 깔끔하고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연도관계 없이 풀어보죠. 키워드만 가지고. 전진에서, 자, 전진이니까 북중국이죠. 고구려에게 불교를 전파했던 사신가, 승려, 순도가 나왔네요. 도도 시리즈 나왔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불교와 관련된 걸 보내왔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냐? 바로 이제 소수리망 얘기하는 거죠. 소수리망은 표기를 갖다 여기다 항상 합니다. 소수리망 여기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순서 잡을 때 요 소수리망 그리고 광개토대왕 요 장수왕 이런 식으로 되니까 소수리망 여기다 표시해버리면 나중에 순서 잡을 때 막 실수를 해요. 그래서 소수리망 순서는 항상 여기다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동옥조를 정복하여 공물을 받았다. 자, 요거는 무슨 왕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왕 얘기하는 거예요? 동옥조를 정복하였다. 누굽니까 이거? 누구일까요? 이거는 고구려에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의 누구야? 태고중에 태조왕이 옥저를 갖다 동벌하 했다고 했습니다. 옥저를 동옥저라고도 불러요. 동해안 일대에 있다고 해서 얘를 갖다 얘기하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태학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이건 누구예요? 요게 소수리망이죠. 요게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부를 설치하여 국방을 강화했다. 이거는 아직 안 배웠는데 이거는 고구려 왕도 아니고 그 신라에 있지 않습니까? 버풍왕 업적이요. 완전 관련이 없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선지. 그 다음에 이제 서안평을 공격하여 영토로 확장하였다. 이건 누구예요? 우리 앞서 배웠죠. 그러니까 미천왕의 업적이죠. 이쪽에 자리 잡고 있죠. 역시 정답은 아니죠. 그 다음에 16관동을 두고 관복제도를 갖다 마련하였다.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근데 관복제도라든지 관등제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율령을 반포한 시점 있죠. 시점이랑 겹치게 돼 있어요. 고구려의 율령을 반포한 시점은 소수리망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왜 틀렸냐면 고구려는 10관등제예요. 10관등제. 10여 관등제예요. 16관등 이거는 백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안 배운 선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2번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정답을 찾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보통 이제 삼국시대 문제 그릴 때 전부 다 그릴 필요 없이 얘 오징어 몸통만 이렇게 그려놓고 있죠. 접근을 하시면 돼요. 이 문제도 이제 접근해보죠. 영락 9년 백제가 서약을 어기고 외와 화통합으로 왕은 남쪽으로 순수해 내려갔다. 신라가 사신을 보내 왕에게 말하기를 외인이 국경에 가득 차 성을 부수니 왕께 도움을 청합니다. 영락 10년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였다. 이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광개토대왕 신라의 왜구토벌. 주인공은 바로 여기 자리 잡고 있죠. 앞서 표시했던 거 다 지우겠습니다.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이건 누구예요? 아들 장수왕이죠. 틀렸죠. 그 다음에 불교를 공인하여 태학을 설립하였다. 이거는 준비해준 소수리망이죠. 틀렸죠. 그 다음에 후연을 공격하여 요동을 차지하였다. 누구예요? 이게 바로 광개토대왕의 업적이죠. 광개토대왕이 북쪽에서 활동할 때 가장 심하게 두들겨 맞은 게 나쁜 년 시리즈의 막내 후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후련하게 두들겨 팼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후연입니다. 그 다음에 백제 수도 한성을 함락하고 계로왕을 죽였다. 역시 장수왕의 업적이니까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 세 명을 갖다가 주로 비교하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문제들이 이렇게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이제 근초고왕이 주인공이면 얘랑 요런 애들을 갖다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동시대고 성격이 좀 비슷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세 명 중에 주인공이 하나면 얘들끼리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시대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요 시기가 시대적 분위기가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들끼리 비교하는 경우가 이제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이 가리키는 왕언. 우리 신라네요. 남쪽 낙동과 동쪽 지역 거의 차지하였다. 그 다음에 박석씨를 제끼고 김씨가 왕위를 독차지하게 되어 왕권 안정. 왕의 칭호도 왕권의 크기에 걸맞는 것으로 바뀌었다. 자, 그러면 이거 뭐예요? 무슨 왕호예요? 자, 마리칸 나와야 되겠죠. 너무 쉽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우리 더 전개하자면 얘들이 이제 왕호의 변천 과정. 자, 요거는 우리 아직 안 배웠고 요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먼저예요? 4번이 먼저예요? 3번이 먼저예요? 2번이 먼저예요? 4번이 먼저예요. 큰 차의 마리카. 그 다음에 차창웅이 없죠. 그 다음에 이사금, 그 다음에 마리카. 그리고 나중 가서 이제 왕으로 갖다 쓰게 돼요. 자, 다음 중 밑줄 친 왕이 재위할 때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이 군사 3만을 이끌고 백제를 침입하였다. 백제 침입했으니까 백제왕은 아닐 거예요. 백제왕의 도읍 한성을 함락시키고 백제왕 부여경을 죽이고 남녀 8,000명을 사로잡아 들어왔다. 이 왕은 누구일까요? 이 침략했던 왕은 누구일까요? 누구? 장수왕이죠. 왜냐하면 지금 백제왕 한성을 함락시키고 백제왕을 죽였다고 했죠. 왕이 죽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전성기 왕들이 하나씩 때려잡아요. 그러니까 얘는 누구 때려잡았다? 고구고나 얘는 누구 때려잡았다? 백제 누구야? 그러니까 계로왕. 걔 본명이 부여경인데 부여경의 이름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로왕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계로왕 하면 좀 쉬우니까 계로왕 이름을 숨긴 건데 상황을 보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장수왕의 업적을 갖다 두 개를 고르는 문제예요. 백제가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이거 성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유명한 왕입니다. 몰라요. 그 다음에 고구려가 도읍을 평양으로 옮겼다. 장수왕의 업적 맞죠? 그러니까 일단은 니은버든 맞아. 그 다음에 금강가야가 가야연맹을 주도하였다. 자, 장수왕 때 금강가야가 가야연맹을 주도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왜? 광개토대왕한테 몰락해버리죠. 그러니까 광개토대왕 때 금강가야가 몰락을 하고 이제 대가야라는 후기가야 중심지가 뜨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라가 백제와 친선 정책을 추진하였다. 장수왕 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죠. 그러니까 나제 동맹, 결혼 동맹 전부 신라와 백제 친선 정책이지 않습니까? 막강한 고구려를 막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이거 몰라도 정답은 니은, 리을 나오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전성기 바로 연결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들어갈게요. 오늘 요까지도 이제 나가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삼국의 전성기에 백제 전성기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전성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라 전성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라 전성기도 기본적인 패턴은 정해져 있어요. 전성기 왕이 진흥왕이고 있죠. 전성기를 준비해주는 버풍왕이 바로 그 앞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특이한 왕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지증왕이에요. 지증왕. 이 특이한 지증왕이 이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가? 지증왕의 포지션은 있지 않습니까? 신라를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준 왕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신라는 그 이전 시대 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나라라고 부르기 좀 어려운 상태였어요. 엄청 빠르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눌소 때 엄청 빠르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나라라고 부르기 어려웠던 거예요. 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신라라는 국호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마리칸이라 부르고 있었어요. 왕을 왕이라 부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 지증왕, 신라를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준 지증왕 때 드디어 신라라는 국호와 정식 국호와 있죠. 왕이라는 왕으로 갖다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성기 준비하기 전에 먼저 나라가 되고 전성기 준비하고 전성기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증왕의 두 번째 캐릭터가 있죠. 땅이랑 관련돼 있어요. 지증, 땅을 증대시키다. 땅의 힘을 증대시키다. 땅에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얘가. 그 대표적인 활동이 이사부라는 인물이 있죠. 우상국을 정벌해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우상국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탐나 제주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안 중요하다고 했어요? 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나제 동맹의 한 축인 동서왕의 업적인데 이거 시험에 진짜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주도 되게 크고 중요한 도시인데 관광도시 엄청 중요한데 근데 역사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너무 당연히 우리 땅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우산국은 문제가 되고 있는 땅이에요. 우산국이 울릉도예요. 울릉도. 솔직히 울릉도 자체는 우리 땅이라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뭐 어떤 함의를 갖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울릉도에 속해 있던 독도가 문제예요. 독도가 분쟁 지역이에요. 분쟁 지역. 일본은 진해 땅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제 독도 같은 이제 무인도 있지 않습니까? 무인도의 소속을 갖다가 정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무인도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 있죠. 여기에 자연스럽게 속한다.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근데 이 독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 바로 울릉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울릉도가 우리 땅이 된 시점, 그 시점이 바로 독도가 우리 땅이 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이사부라는 인물이 우상국, 울릉도로 갖다 정벌한 사건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독도가 역사적으로 우리 땅에 편입되는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는 이 사건을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사부의 우상국 정벌. 그게 바로 땅을 증대시킨 바로 이제 지정왕의 업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정, 땅의 힘을 증대시켰어요. 어떻게? 우경, 소를 이용한 농법이 있죠. 소가 힘이 좋죠. 그러니까 소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소 등 뒤에 쟁기를 달아가지고 땅을 갖다 깊숙이 파는 거예요. 깊숙이. 그래가지고 이제 지역을 갖다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우경이 처음으로 실시된 게 바로 이 지정왕 때예요. 지정왕. 그 다음에 지정왕 이제 심화업적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정왕 바로 앞이 우리 뭐예요? 내눌소였죠. 내눌소 다음에 이제 지법진으로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내눌소에서 소지왕 때, 자, 우육시장에서 시장이 최초로 설치되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 시장이 바로 다음 왕인 지정왕 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냐면 이 시장이 서울의 경주의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시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있죠. 동시에 이 시장이 커지면서 국가에서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시전이라는 관리하는 관청을 설치했어요. 지정왕 때 이제 시장이 발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정왕 때 있죠. 순장을 금지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 말은 이 이전까지 순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순장에 관련된 기록들은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는데 일단은 이제 지정왕 때 순장을 금지했다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어요. 요것도 꽤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순장 금지도. 지정왕이 땅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경 같은 걸 통해서 농업 생산력을 갖다 높였죠. 이런 왕인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을 갖다 묻어버려서 농업 생산력을 갖다 낮추는 짓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래서 순장 금지하는 거예요. 얘가 땅, 농사와 되게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를 이용한 농법도 도입하고 그리고 멀쩡한 사람 죽이지 말라 했던 거예요. 차라리 이제 농사 지어라 이렇게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정왕이 있지 않습니까? 자, 지자 들어가죠. 지방행정과 관련된 신라의 지방행정 제도를 갖다 발전시키는 데도 큰 기여를 갖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신라의 지방행정구역인 주, 군, 소경 제도로 갖다 이제 정비를 했고요.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초로 있지 않습니까? 신라에서 최초로 지방간을 갖다 파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아까 그 우상국 정벌했던 이사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사부란 인물을 갖다가 자 지방간으로 최초의 지방간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뭐 실직주라는 곳이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직주를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이사부를 갖다가 최초의 지방간인 군주로서 최초로 파견하였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상국의 군주로도 이제 파견을 하는데 뭐 이렇게 이제 군주로 파견하였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실직주랑 하슬라주를 갖다 구별했던 문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오버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냐? 신라가 이제 중앙집권을 해야 돼요. 전성기를 준비를 해야 되죠. 그 전성기를 준비했던 왕이 이제 바로 법통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율령반포, 보통 이제 전성기 준비하는 왕들의 특징이 율령반포 불교 공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흥왕도 두 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율령반포 그리고 이제 불교 공인, 그리고 불교 공인은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누가 불교를 갖다 들여왔는가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신라의 불교는 이미 들어와 있었죠. 이미 100년 전에 있지 않습니까? 눌지왕 때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무코자로부터. 그리고 이 신라는 문제가 많이 있냐면 토착신앙, 미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불교가 수용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인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 극복했던 순교자가 등장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이차돈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 여러 번 들었어요. 저는 이차돈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귀족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목이 잘리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 목이 잘리면서 피가 나온 게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하얀 우유가 나오고 하늘에서 하얀 꽃비가 내리는 기적적인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사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기적을 갖다가 이차돈이 이제 보여주면서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신라 사회가 불교를 갖다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흥왕의 이제 그 밖에 이제 업적들 살펴보게 되면 법흥왕이라는 인물이 신라의 이제 제도적 기반들을 갖다가 구축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신라의 14부군 13부라고 불리는 중앙관서들이 있는데 그 중앙관서 중에 첫 번째 부서를 갖다 만들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군사적인 업무를 보는 병부. 삼국시대다 보니까 그 군사적 업무가 가장 중요하게 평가받았겠죠. 그래 병부라는 있지 않습니까? 요런 이제 군사를 담당하는 중앙기구가 등장하게 돼요. 법흥왕 비읍, 병부 비읍. 요것도 은근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법흥왕이 있죠. 신라 최초의 연호를 사용해요. 이것도 꽤 중요합니다. 연호는 중요한 게 있고 안 중요한 게 있어요. 얘는 중요한 연호예요. 왜? 역사적으로 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신라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던 연호이기 때문입니다. 그 연호가 바로 건원이에요. 건원 몇 년, 영락 몇 년 이런 식으로 연도를 표시했던 거죠. 자, 요거 비석 보이죠? 여기 이제 이차돈의 목이 댕강 잘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거예요. 목이 이제 여기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얀 우유가 솟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이차돈 순교비. 그 다음에 법흥왕 전성기 있지 않습니까? 법흥왕과 관련된 심화 포인트도 우리 살펴볼게요. 자, 여기 우리 지법진 있죠. 그러니까 요 지법진 신라 전성기 시대 때 가야가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가야. 근데 가야가 멸망할 때 2단계로 멸망하게 돼요. 1단계에서는 초기 가야의 중심지가 먼저 멸망을 하게 돼요. 그 초기 가야의 중심지가 금강가야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진흥왕 때는 후기 가야의 중심지인 대가야가 신라에 복속되게 됩니다. 근데 이 순서에 대해서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는데 쉽게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자, 금강가야는 초기 가야의 중심지니까 먼저 법흥왕 때 복속되었고 대가야는 후기 가야의 중심지니까 다음 진흥왕 때 복속되었다. 이렇게 순서를 잡아주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법흥왕 때 있지 않습니까? 초기 가야의 중심지인 금강가야가 흡수되게 됩니다. 요거는 꼭 전쟁을 통해서 멸망했다기보다는 금강가야 왕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왕족들이 법흥왕한테 투항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김구애가 있지 않습니까? 김구애가 이제 금강가야의 마지막 왕이에요. 김구애라는 인물이 뭐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법흥왕한테 투항하였다는 사료가 한 번씩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김구애라는 이름도 알아주시면 좋아요. 요 사료도 빈출되는 나름대로 이제 중요한 사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때 금강가의 왕족들이 신라에 투항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투항을 했는데 이 가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나중에 삼국통일을 갖다 주도할 김유신 집안이에요. 김유신 집안. 이 김구애의 아들이 김무력이고 있죠. 김무력이라는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김무력의 손자가 김유신이에요. 이 김무력, 김유신 같은 인물들이 신라사회에서 엄청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있죠. 결국에는 삼국통일을 갖다 주도하는 모습을 갖다 보게 됩니다. 신라가 보면은 되게 좀 외부 세력들에게 되게 좀 오픈된 나라라고 했어요. 뭐 박혁거세가 뭐
그 기말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석탈에 이런 세력들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금강가야 왕족들을 갖다 받아들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귀족 자기를 주고 진골 귀족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이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삼국을 갖다 통일했던 거예요. 이게 신라의 저력이에요. 신라의 저력. 자, 그 다음에 이제 법흥왕과 관련된 그 밖에 이제 업적들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자, 상대등 설치. 요 상대등은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신라 귀족들 중에 귀족들의 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왕의 라이벌이라고 불리는 있죠. 귀족들의 장이 상대등이 있습니다. 신라에는 진골 귀족이라는 아주 강력한 귀족 계층이 있어요.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는 이 귀족들의 그 대장이 상대등이에요. 그 상대등 제도도 법흥왕 때 마련됩니다. 법흥왕 때 신라의 대부분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최초의 불교식 왕명, 요거는 이제 뒤쪽에 통일신라가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통일신라가 가지고 지금은 아직 몰라도 돼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신라의 전성기 왕, 진흥왕 등장했습니다. 자, 지증왕이 나락구를 맞춰주고 법흥왕이 전성기를 준비해주고 드디어 이제 누가 나와야 되냐? 신라의 이제 전성기 왕, 진흥왕이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전성기 왕의 특징은 뭐니 해도 활발한 정복 활동이요. 이 진흥왕의 대표적인 정복 활동이 뭐냐면은 자, 삼국 경쟁의 이제 중심지인 있지 않습니까? 한강 일대를 갖다 장악을 하는 거예요. 한강 일대를. 근데 그 한강 일대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진흥왕이 아주 야비한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원래 고구려가 이 한강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죠. 장수왕 이래로. 이 한강 일대를 갖다가 이제 그 백제와 신라가 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되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이 약속을 했어요. 한강이 이렇게 뻗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상류고 여기가 하류예요. 그러니까 바다 가까운 곳이 지대가 낮고 하류, 그리고 내륙에 있는 곳이 지대가 높아요. 그러니까 상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땅을 갖다가 자, 요 땅은 원래 백제 땅이었으니까 백제가 갖고 요 상류 지역, 하류 지역은 백제가 갖고 상류 지역은 신라가 갖자. 요렇게 이제 원래 나누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한강을 갖다가 고구려로부터 빼앗은 직후에 있지 않습니까? 진흥왕이 백제를 갖다 배신하는 거예요. 요 당시 백제의 왕이 성왕이에요. 성왕. 백제 두 번째 전성기를 이루었다는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백제 성왕을 갖다가 진흥왕이 배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강 하류까지도 지네가 독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배신쟁이 신라. 이 신라의 진흥왕이 한강 하류를 갖다 이렇게 100년 동안 동맹이었던 백제를 배신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차지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중국으로 가는 길목이 필요했던 거예요. 중국으로 가는 길. 신라가 지금까지 늦게 발전하고 미개했던 이유가 뭐냐면 중국의 선진 문물을 갖다 받아들일 길이 없었던 거예요. 북쪽으로는 육지에서 고구려가 막고 있고 남쪽으로는 바다에서 백제가 길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랑 연결되는 길이 신라한테는 어떻게든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국과 연결되는 해로를 가지고 있는 한강을 갖다가 이제 신라가 이제 무리해가면서 백제를 배신해가면서 차지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한강 하류에 있는 백제로 연결되는 항구가 바로 다항성입니다. 다항성. 그리고 백제 성왕은 이제 그 배신을 당한 거죠. 배신을 당한 거죠. 진흥왕한테. 그리고 이제 이 배신당한 성왕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있지 않습니까? 아주 호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있지 않습니까? 진흥왕한테 딸을 내주면서 사위로 삼으면서 있지 않습니까? 신라를 맞아들이는 듯한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쇼였던 거예요. 백제 성왕은 신라한테 복수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고구려한테 한강을 되찾는 과정에서 국력이 너무 소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새롭게 신라와 전쟁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흥왕을 방심을 시키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딸을 내주고 1년 동안 전쟁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진흥왕이 그렇게 순진한 멍청한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흥왕은 이미
성왕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진왕은 이제 성왕이 전쟁을 준비하는 걸 갖다 알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매복을 갖다 딱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순진한 성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라군들이 매복한 길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다가 이제 매복하고 있던 신라군에게 기습을 받아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관산성 전투예요. 한강 점령 바로 직후죠. 두 개의 사건이 논리적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요 두 개의 업적이 이제 진흥왕 때 가장 대표적인 업적입니다. 한강 점령, 그리고 이제 백제 성왕을 전사시키는 있죠. 관산성 전투. 이 전투 이후로 백제와 신라는 불구대천의 이제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국제 정세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돼요. 백제와 고구려가 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신라를 갖다 압박하는 형태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죠. 전쟁의 신진흥왕은 이 당시 고구려와 백제 협공을 받으면서도 있죠. 백제 때리고 고구려 때리고 주변국들 다 때리면서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진흥왕입니다. 완전히 이 삼국시대 왕들 중에서 가장 전쟁에 능했던 왕입니다. 이 진흥왕이 왜 이렇게 싸움을 잘했나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요거예요. 화랑도. 여러분 화랑도 다 들어보셨죠? 애들 다니는 태권도 체육관 이름이 대부분 뭐 화랑 체육관 뭐 이런 거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그 화랑이에요. 그 화랑. 꽃화 산의 랑자예요. 그러니까 이 화랑도란 걸 갖다가 이제 진흥왕이 국가적 체제로서 정비를 해서 전쟁에 써먹었는데 이게 되게 효율이 높았던 거예요. 전쟁에 많은 도움을 줬던 겁니다. 원래 화랑도는 있지 않습니까? 신라의 원하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신라는 신석기 시대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우리 문화가 그러니까 중국이랑 비교해서 좀 여성 중심적이라고 했죠. 상대적으로 중국 문화에 비해서는 여성의 사직지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문화의 기반이 신석기 문화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신석기 문화가 모계 중심의 여성 중심의 사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문화에 비해서는 우리 문화가 이렇게 여성의 사직지가 높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선동여왕, 진동여왕 뭐 이런 진성여왕 같은 여왕도 있어요. 중국에서는 없는 거니까 우리 문화가 여성의 사직지가 높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문화는 신석기적 문화를 갖다가 기반으로 한 신라 문화에 바탕을 해서 우리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랑도의 전신인 원하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그 사실을 갖다 확인할 수 있어요. 원하가 어떤 제도냐면 되게 예쁜 아가씨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아가씨를 따르는 팬클럽이 생기겠죠. 남자들의 팬클럽. 그러니까 이 예쁜 아가씨 원하와 이 원하를 따르는 남자들의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 이제 몰려다니면서 같이 술도 마시고 놀고 공부도 하는 있지 않습니까? 신라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원화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원화라는 제도를 진흥왕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제도로 이제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진흥왕 당시에 신라의 유명한 원하들끼리 있지 않습니까? 서로 싸운 사건이 있어요. 이 원하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원하들 둘이 싸우니까 이게 패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뒤에 원하를 따르는 남자들까지 끼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진흥왕이 있지 않습니까? 야, 여자들 원하를 갖다가 중심으로 이런 이제 무리들을 갖다 만드니까 여자들이 질투가 심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걸 좀 바꾸자 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는 원하가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진골 귀족 중에 남자 있죠. 남자 하나를 갖다 원하처럼 예쁘게 꽃처럼 단장을 시키는 거예요. 화장을 시켜가지고 그게 바로 화랑이에요. 꽃화 사내랑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화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화랑을 따르는 청년의 무리를 갖다 만들고 있죠. 이 무리들에게 전쟁을 위한 공부들을 갖다가 학습들을 갖다 시켰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무리들을 갖다가 나중에 이제 전쟁에서 이제 써먹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화랑도예요. 화랑도. 이 화랑도가 이제 진흥왕 때 있죠. 정비가 되면서 진흥왕 때 이제 전쟁에 큰 기여를 하였다 하면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신라가 백제를 무너뜨리는 황산벌 전투 있거든요. 이 황산벌 전투에서도 화랑 관창이 큰 활약을 하는 모습을 갖다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 진흥왕 때 화랑도가 정비되면서 이게 진흥왕의 저력이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싸움을 잘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흥왕과 관련된 심화 지식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흥왕의 본격적인 업적은 한강 점령부터 시작돼요. 정복왕이니까. 그런데 한강 점령하기 이전에 있지 않습니까? 진흥왕의 초기의 업적들도 있습니다. 초기 업적. 초기 업적들은 진흥왕이 좀 어릴 때인데 요때는 진흥왕이 전쟁보다는 문화적 업적들을 많이 쌓았어요. 문화적 업적. 그 이제 문화적 업적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역사서 편찬. 자, 전성기 때 있지 않습니까? 자, 신라 전성기니까 거칠부의 국사라는 있지 않습니까? 역사서 하나 또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산성 전투 이후에 이어지는 있지 않습니까? 또 대표적인 군사적 업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이사부의 대가야 정복입니다. 이사부 우리 앞에서 봤는데 어디서 봤어요? 지정왕 때 봤죠? 우상국 정벌. 이사부 별명이 이무기입니다. 이무기. 100년을 살았어요. 100년 동안 활동합니다. 100년 동안. 지정왕 6세기 초에 지정왕 때부터 활동해가지고 6세기 말에 진흥왕 때까지 활동을 해요. 이사부. 이사부하고 진흥왕 관계가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어떤 관계냐면 진흥왕의 양아버지 비슷한 거예요. 양아버지. 진흥왕의 엄마가 재혼을 하거든요. 그 재혼 상대가 바로 이사부예요. 이사부. 이 양아버지 이사부가 있지 않습니까? 대가야를 갖다가 정복하게 됩니다. 이유는 배경은 뭐냐면 요 관산성 전투 이후에 백제와 신라가 불구대천의 원수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고구려도 그 한강 일대를 빼앗기면서 신라를 갖다 공격을 해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백제와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 상황에서 이제 가야도 줄을 서야 돼요. 금강가야는 이미 멸망했죠. 후기가야인 대가야가 남아있어요. 이 대가야가 백제 편을 들 건가 신라 편을 들 건가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진흥왕이 되게 싸움을 잘한다던데 신라 편을 들까? 근데 지금 정세를 보니까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하고 있고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고 있어. 그렇다면 신라의 진흥왕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이게 버틸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가야는 결국에는 합리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백제의 편을 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를 같이 협공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대가야의 실수였던 거예요. 진흥왕은 말 그대로 전쟁의 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방향으로 둘러싸여서 고구려, 백제, 가야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있지 않습니까? 이 공격들을 전부 다 격퇴하고 백제도 때려주고 대가야도 멸망시키고 고구려 영토도 빼앗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쟁의 신 진흥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이 시대 때 있죠. 이사부에 의해서 대가야가 정복되는 모습이 등장하게 돼요. 그 다음에 고구려도 땅을 빼앗기게 돼요. 그러니까 전성기 왕들한테는 주변국들이 전부 다 맞고 다녀요. 전부 다.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진흥왕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 연호들이 사용이 돼요. 개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연호들이 사용이 되는데 진흥왕 때 연호는 크게 높이 평가받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국 등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연호를 사용하였다. 요 정도로 기억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창, 홍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두 문자 따서 암기를 하려면 뭐 홍대게에서 빨간 대게, 대게를 구우면 빨간색이 되지 않습니까? 홍대게에서 암기하는 팁이 있는데 잘 안 물어보고 대부분이 이제 개국 정도만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어지간한 문제는 이제 다 풀 수 있게,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는 다 풀 수 있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흥왕과 관련된 가장 이제 심화 암기 팁들 심화 지식들 정리하겠습니다. 한강 점령 전에 진흥왕이 이제 문화적 업적들을 많이 쌓았다고 했는데 그중 하나는 이미 확인했죠. 거칠부의 국사.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인 우룩, 원래 가야 사람이에요. 가야의 그 가야금으로 노래를 만들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룩을 갖다 스카우트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룩에게 음악을 발전시키도록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황룡사라는 신라를 대표하는 신라 천년을 대표하는 있죠. 사찰을 갖다가 거대한 사찰을 갖다 짓게 합니다. 요게 이제 한강 점령 이전에 있지 않습니까? 진흥왕의 이제 3대 업적이요. 우리 보통 한왕의 업적은 그 순서를 갖다 물어보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근데 진흥왕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한강 점령 이전에 초기에
국사라든지 우룩이라든지 황룡사 같은 3대 문화적 업적이 이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연호 아까 우리 계곡만 강조를 했죠. 근데 뭐 대창, 홍제 이런 애들도 있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세 개 다 완벽하게 암기하려면 홍대계, 빨간색 대게 해가지고 이제 기억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진호왕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전쟁과 관련된 업적이 한강점령과 간산성 들어와 있죠. 요때 활약했던 인물이 김무력이에요. 바로 이제 금강가의 왕족 김구의 아들 있지 않습니까? 김유신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김유신 집안이 백제 집안이랑 진짜 악연이 많아요. 김유신은 백제를 멸망시켰고 있죠. 그 다음에 김유신의 할아버지 김무력은 있지 않습니까?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의 목을 따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대가야 정복은 이사부까지 우리 정리를 했죠. 근데 이제 심화로 가게 되면 사담이라는 화랑 하나 또 등장하게 됩니다. 신라 화랑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3대 화랑하면 있지 않습니까? 화랑 관창, 그리고 사담, 그리고 김유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안 유명한 인물이 사담인데 사담이 이제 대가야 정복 때 활동을 했습니다. 이사부만 알아도 어지간해서 풀려요. 그 다음에 진흥왕 때 왕권이 아주 강화되었다고 했죠. 왕권 아주 강화되고 이제 진흥왕의 저력, 진흥왕이 싸움이 잘했던 이유, 화랑도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품주라고 해서 왕명을 집행하는 있지 않습니까? 기구가 하나 설치가 돼요. 요게 나중에 그 유명한 집사부라는 기구로 나중에 이름을 바꾸게 돼요. 품주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진흥왕 때 이제 품주가 설치되었다. 심화지식. 그리고 진흥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교계를 갖다 장악하기 위해서 교단을 정비해 가지고 있죠. 유명한 승려들을 갖다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통주통하면서 이렇게 승려들에게 이제 칭호를 갖다 부여하는 모습들을 갖다 보여줍니다. 고려 때도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국사 왕사에서 유명한 승려들을 국가에서 관리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요. 요거를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신라는 통계열. 그리고 고려는 사계열이요. 그리고 이 신라를 통이랑 구별하는, 통이랑 연결하는 암기팁이 뒤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이제 통계열과 사계열을 구별해야 된다. 요 정도까지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 마지막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좀 힘들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진도를 채우려면 좀 이렇게 좀 힘을 내야 됩니다. 원래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강의가 좀 길어지면서 여러분 조금 힘드실 겁니다. 나중에 복습할 때는 두 개를 끊어가지고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북한 삼비 등 많은 순수비를 건립하였다. 우리 비석 세우기 취미가 장수왕 때 시작되었다고 했죠. 그 장수왕 때 시작된 비석 세우기 비석을 갖다 가장 활성화시킨 인간이 누구냐면 이 진흥왕이에요. 지긋지긋한 진흥왕. 비석들을 중요한 거 엄청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라가 이제 이 진흥왕을 비롯해서 이 비석들을 갖다 많이 만듭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만든 인간이 진흥왕이에요. 이 진흥왕이 만든 비석들이 대부분 뭐냐면은 지가 영토를 많이 확장했죠. 그러니까 이 영토 확장을 갖다가 기념하면서 있죠. 순수비란 걸 많이 써요. 순수비가 뭐냐면은 직접 왕이 그 땅을 갖다가 땅을 갖다가 밟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 땅을 갖다가 밟고 여기다 비석 하나 세워 하면서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순수비들이 많이 건립돼요. 그 대표적인 게 뭐 북한 삼비 등 여러 순수비. 나중에 금성문 파트에서 더 완벽하게 정리를 할 거예요. 일단은 북한 삼비 등, 북한 삼비가 한강 하류에 자리 잡고 있어요. 요 비석을 비롯한 북한의 2개, 남한의 2개 있지 않습니까? 5개 이제 요 정보 활동과 관련된 비석들, 요런 비석들을 많이 세웠던 게 진흥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무기 이사부 정리. 지종왕 때 실직주와 하슬라주 군주, 뭐 주 이름을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는데 최초의 군주로서 여러 이제 군주로서 역임을 했다. 그 다음에 우상국 점령, 그리고 진흥왕 때 국사편찬을 건의했어요. 국사편찬을 갖다가 한 거는 거칠부인데 이 국사편찬을 건의했던 게 이사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대가야 정벌, 요거를 갖다 이제 또 이사부가 주도를 했던 거죠. 그리고 얘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식사, 배경지식사만 한번 봐주시면 돼요.
신주 일대가 어디냐면 요 한강 하류 일대요. 요 한강 하류 일대 워낙 중요한 일대죠. 요 신주가 이제 새롭게 신라의 주가 되었다고 해서 신주라고 불렀고, 요게 이름이 막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북한산주, 그리고 이제 나중에 북자를 떼버리고 한산주 혹은 한주라고 불리게 돼 있어요. 한주. 요 한주라는 이름이 제일 유명한데, 요게 이전에 신주라든지 뭐 북한산주 이런 이름으로 불렸다. 얘들이 동일한 지역을 얘기한다 하는 것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돼요. 아까 북한산비가 세워진 곳이 바로 요 일대예요. 순서대로 정확하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신라 전성기와 관련된 3인방 지와 법과 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했어요. 지중왕은 있지 않습니까? 신라의 이제 신라를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신라의 이제 그 땅을 많이 넓히고 땅의 힘을 갖다가 강하게 만드는 있죠. 그런 캐릭터의 왕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라가 나라다운 나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전성기를 준비해 줬던 게 법흥왕이에요. 율령반포부터 불교 수용, 그리고 신라의 이제 기본적인 제도적 기반인 뭐 이제 병부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상대등 같은 제도를 갖다 설치해서 신라의 기반을 갖다 만든 왕이 법흥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흥왕이 이렇게 전성기를 준비해 주니까 드디어 이제 진호왕이란 전성기왕이 이제 등장을 했던 거예요. 전성기왕 하면 이제 정보 활동의 트레이드 마크죠. 그래서 이제 한강 점령, 그리고 이제 성왕을 보내버리는 관산성 전투 있죠. 이런 전쟁을 갖다 주도했던 왕이 전성기왕 진호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시기에 지법진의 영향을 받는 백제와 고구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고구려는 이 시기 때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6세기가 고구려 슬럼프예요. 고구려 슬럼프. 고구려가 북방 민족을 막느라고 되게 정신이 없던 시기라 가지고 남쪽에서 크게 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고구려와 관련된 내용은 그냥 신라한테 한강을 빼앗겼다, 요 정도로만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왕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백제가 나와요. 백제 이제 후기 4대 왕 중 앞에 둘이 무성이 나오게 되는데, 요 이제 그 무성에 대해서는 있지 않습니까? 내일 연결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오버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지법진까지 확실히 이제 복습을 좀 해주십시오. 복습을 해주시고 내일 이제 요 지법진에서 연결해서 요 지법진 시기에 활동했던 성이 없는 두 명의 왕 무성에 대해서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